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러면 6주차 노인복지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 복습하고요. 나머지 3장의 노인복지 실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보면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심리적 2장에 이제 그 이론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심리적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노년기의 이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각 기능의 변화, 우리 그 인체 오감, 뭐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 뭐 개인별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동기 의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학습 능력도 뭐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능력도 그 사람의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노년기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감각 기능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어, 이러한 감각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각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 정보를 우리가 단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게 뭐 중기,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감각 기능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감각 정보, 감각 기억이 우리 뇌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발달 과업 이론이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됐었죠. 우리 그 과제로 제가 낸 부분이 이제 에릭슨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발달 심리 단계 요거 이론을 얘기한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인간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었다고 그랬었죠. 그 마지막 단계 이제 노년기. 노년기에 이제 발달 과업이 무엇이냐라는 그 과제였었죠. 뭐였었죠? 발달 과제가 긍정적 자아 통합, 긍정적 자아 통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이제 본인 이제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내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일종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자아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인생 헛살았다. 뭐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인생 무상, 절망, 비탄으로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팩이라든지 헤비거스트 뭐 다 마찬가지로 다 발달 과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노년기에도 뭔가 이러한 뭐 자아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헤비거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적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신체가 이제 약해졌잖아요. 내 신체가 약해졌으면 과거 뭐 20대, 30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삶을 살면 안 되고 내 신체가 기능이 약화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적응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 수입도 이제 감소가 되잖아요. 뭐 거기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뭐 죽거나 그다음에 내 형제 자매가 죽거나 그랬을 때
이제 또 거기 죽음에 대해서도 좀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빈슨이라는 이제 학자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를 했어요? 노년기에는 여가, 우정, 종교가 되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노년기에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무슨 활동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로 이제 여가 활동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우정을 형성을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고 아니면은 어떠한 죽음을 이제 직면을 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그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대자에게 이제 기대는 그러한 종교가 이제 어, 그 노년기에 좀 핵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빗은. 자, 그다음에 정체감 위기 대 유지 이론이 이제 나왔었죠. 밀러와 에칠리가 이제 얘기를 한 이론인데요. 정체감 위기는 밀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퇴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역할이 상실이 된다 했잖아요. 그 지위와 역할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어떠한 내 가슴에 뭐, 비유를 하자면 어떠한 가슴에 어떠한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혼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아 지지 기반을 이제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뭐 자살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체감 위기 이론에 이제 대응을 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애슐리의 정체감 유지. 자, 퇴직으로 인해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자아 기반하고 뭐 다 상실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어째 보면 대체품이죠. 대체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퇴직 이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까 레빈슨이 얘기한 것처럼 뭐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활동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여러 가지 어, 사회 활동, 뭐 꼭, 뭐, 인생 이모작에서 일을 하는 것 포함해서, 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뭐, 봉사 활동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찾아서, 본인이 그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애슐리의 정체감 유지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사회적 와해 이론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론 뭐 중에 하나였었죠. 키퍼스와 뱅슨이 이제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노인하면 의존적이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뭔가 항상 치매 뭔가 짐짝 취급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입혀지게 되면 그 사회에서 사는 노인들도 어, 나는 이런 존재가 맞아.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이 계속 강화가 되면 노인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그러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에 했었던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던 게 이제 3장의 노인복지 실천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시나요? 노인복지 아니 사회복지 실천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 다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 대상이 노인인 거죠. 노인이면
노인복지 실천인 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실천인 거고, 아동이면 아동복지 실천인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 실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사회복지의 가치, 그리고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정의를 내렸었죠.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노인이 대상이고 앞에서 얘기한 가치와 원칙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야 볼 것은, 서비스 제공하는데 뭐예요? 왜 서비스 제공해요?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원칙과 기술을 가지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노인복지 실천의 대상을 조금 나눈다 그랬었잖아요. 어, 신체적, 신체적, 그 다음에 경제적. 모든 노인들을 우리가 다 뭐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똑같이 허가를 해서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된 어르신들을 다 합쳐가지고 똑같은 서비스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부터 뭐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인들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노인을 다 포괄을 해서 다 똑같이 해준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체적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정기노인과 후기 이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의 그 기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 기준을 이제 75세 이상이면 후기 노인이고 74세까지는 이제 정기 노인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굳이 나눴냐? 74세 이전까지는 활동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밖에 나가서 뭐 장도 보시고 뭐 노인정도 가고 가족들 만나러 나가시고 뭐든지 가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 뭔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의 활동할 수 있는 그 어르신의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활동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활동에 이제 지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밖에 혼자 나가는 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행 보조차를 밀고 다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안 좋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쵸? 신체적 기능이 이제 쇠퇴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 어떠한 케어, 어, 돌봄, 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요. 케어 돌봄 서비스에 조금 중점을 맞추고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체 기능에 따라서 조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 두 번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통 통상 소득, 뭐 지금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기준 중위소득을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 기준으로 딱 나눠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제적 능력, 기준 중위소득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 기초생활수급자, 뭐 기준 중위소득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최소한 50%, 40%, 30% 이하가 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에게는 뭐 일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시면 월세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쓰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를 쓰면 수도세를 내야 되고, 그쵸? 어, 뭐 여러 가지 뭐 먹고 살려면은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어떤 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해 줄게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준 중위소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0부터 여기를 0이라고 할게요. 0부터 200%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이 100%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 중위 소득이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빈곤한 사람부터 가장 뭐 이렇게 삶이 풍요로운 사람을 일렬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이 이제 가장 빈곤한 사람이고 이제 200이 이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딱 줄을 세워가지고 퍼센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 3인, 4인, 5인 가구일 때 그 금액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19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기준 중위소득 뭐 100%가 뭐 얼만데, 그거를 뭐 건강보험료, 어? 보험료로만 봐야 되냐, 아니면 건강보험료 플러스 자산까지 봐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게 시끄럽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 이거를 제공할지 안 할지 뭐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도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집단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사회복지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뭐 실질적인 어르신에게 케어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요양보호사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이제 하는 사람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케어복지사와 같은 노인복지 전문, 실제 우리나라에 전문 자격증 제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그랬었죠. 민간 자격증이 이제 줄을 이뤘었는데, 얼마 재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이제 전문 국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될 거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떠한 분야, 뭐 노인 쪽에 있냐, 장애인 쪽에 있냐, 학교냐, 뭐 아니면은 뭐 정신건강 쪽이냐에 따라서 자격증들이 세분화가 될 거다.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그 소셜 워커에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스페셜 이제
그게 이제 좀 미국 스타일로 가는 자격증 제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너럴과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나눠가지고 좀 공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분화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서 오래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뭐 노인 쪽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이 뭐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자격을 이제 갖춘 사람이 이제 그 시설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지침 해서 몇 가지가 이제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은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 우리가 존엄성이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뭐 학대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뭐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그 이유가 이 인간 존엄성을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서비스 제공하니까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학대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클라이언트를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 뭐 설령 그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이제 바라봐 줘야 된다. 뭐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간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하면서 뭐 개인 프라이버시 어르신의 뭐 이러한 자율성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쭉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강점도 파악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어르신이 단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만이 갖고 있는 뭐 강점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못 찾으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다양한 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르신이 뭐 재산이 많은 것도 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르신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뭐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것도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 뭐 비록 침대에 누워 있어 완전히 와상 상태시지만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강점을 이제 한 번씩 찾아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도 다 개인의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 뭐든지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그 요양원에 양로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계신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의 이제 뭐 통장으로 수급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임의로 가족이나 아니면은 사회복지사가 그냥 맘대로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신발이 필요한지, 아니면 음식도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쵸? 군것질거리도 있고요. 그쵸? 과자도 뭐 구체적으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원하시는 거를 이제 살 수 있게 뭐 직접 가서 못 사시면 대신 사드린다 하더라도 뭔가 어르신이 직접 골라서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감각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반복적으로 그거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직접 대면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테스트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제가 해드릴 건데 어, 보면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 벌써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시는 분들은 청력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어폰 자꾸 꽂는 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감각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학대 이슈가 참 많이 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에 계신 가족이랑 같이 지내시거나 어, 노인들끼리 사는 가구가 많아서 가족 간의 학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그다음에 방임, 방치하는 거죠. 이 방임은 이제 시설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노인 학대의 유형, 이 방임이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 뭐 본인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론에서 아마 어, 실천 단계, 실천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뭐 5단계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뭐 근데 뭐 이 책이나 이제 학자에 따라서 뭐 4단계 또는 뭐 6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데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묶냐, 뭐 1단계, 2단계를 묶어서 뭐 1단계로 두냐, 아니면 나눠서 쪼개서 1단계, 2단계로 나누냐,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실천 단계를 이제 5단계로 놓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장애인 복지론을 하든 무슨 다른 뭐 가족 복지론을 하든 거기에 보면은 이 실천 단계가 나옵니다. 이 실천 단계가 이제 실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어, 맛을 한번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 기관으로 이제 찾아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접수를 하죠. 인테이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테이크를 하면서 이제 면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해서 무슨 뭐 어디 시험 보러 가서 보는 그런 면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 사람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다 포괄적으로 다 면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자료 수집과 이제 사정을 하게 돼요. 이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정, 욕구 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욕구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서비스 그냥 제공하면 안 되겠죠. 어, 어떻게? 누가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서비스 제공할 건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과 무계획으로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을 항상 계획대로 어떻게 살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과 계획을 안 세운 거는 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훨씬 적게 합니다. 아, 설령 그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제 이 개입 단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종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종결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 단계 과정을 첫 번째 단계는 접수와 면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수집과 사정, 그다음에 서비스 계획, 그다음에 개입, 종결 이렇게 5단계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실 때 나오는 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제 그 단골 문제 이건 100% 나오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사회복지 실천 단계, 뭐 노인복지 실천 단계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